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외신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유로존 부양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유럽의 부양책입니다.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또 지표들도 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다 보니까 유로존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경기 둔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존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표만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유로존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로존이 장기 디플레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마치 미국과 일본처럼 그런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놔야 된다는 의견에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경제 성장률 자체도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의 복합 PMI 같은 경우에도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유로존의 심리 지표라든지 전체적인 실물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 요인이죠.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독일의 부진입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하는 유로존의 가장 큰 두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오히려 스페인 같은 국가는 경제 성장이 조금씩 가파라지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는 좀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국가들의 둔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독일의 공장 주문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유로존의 산업 생산 같은 실물 지표의 둔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독일도 결국은 부양책 카드를 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의 지금 IFO 지수를 보시면 수출 증가율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로 치면 BSI 같은 이 IFO 지수가 좀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터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담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기대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증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일의 지표 악화가 과연 얼마만큼 압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독일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그 취약국들의 움직임인데요. 네. 최근에 금리만 보면 금리는 굉장히 격하게 내려가서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취약 국가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경제 둔화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는 독일보다는 오히려 취약 국가들 쪽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로존이 살아나려면 독일도 살아나야겠지만 역시 취약 국가들이 어떤 통화 또 기조를 부양책을 또 내세울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부양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내용이 드라기 총재가 과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내놓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놔봐야 10월 이후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나간 이유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유로존 물가 심각하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디플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항목별로 봤을 때 과연 유로존 물가가 심각한 것인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최근에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음식료 가격 때문입니다. 주요 이제 식품 가격이 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물가의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히려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에너지 가격의 하락, 이것이 초반에 물가의 하락 압력을 불러일으켰고 그 뒤를 이어서 최근에는 식료품 가격의 하락이 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로존에서 좀 더 중요한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금리를 조절한다? 물가가 심각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한 오류일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음식료 가격이 어떤 요소가 되었든 폭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기서 정책을 조절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로존 물가가 헤드라인 지표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항목별로 봤을 때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가를 기조로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드라기의 최근의 발언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유로존의 민간 대출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이 빚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M3라고 하는 통화 지표도 부진한 양상이고요. 민간 대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대출을 어떻게 부양시킬 것인지가 유로존의 최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하는 게 유로존 부양책이 나오면 그 돈이 한국이나 이머징으로 들어와서 위험자산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자금도 있겠죠. 뭐 캐리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이번에 나오는 돈은 유로존 내에서 투입이 돼서 유로존의 경제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유로존의 민간 대출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지난번처럼 해외 쪽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가서 해외 자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보단 유로존 내수 쪽에서 어떤 부양 효과를 보이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보시면 유로존 대출 태도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지금 대출 조건이라든지 대출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금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쉽사리 대출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올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나야 지금 금융권들이 옥죄했던 돈을 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이후에 실제로 민간 대출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고 드라기가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드라기는 돈을 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물가의 여러 가지 항목별 요인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의 변화, 은행들의 태도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그래도 만약에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다면 그때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구조적으로 유로존의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요. 미국은 개선되고 있으나 유로존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 보면 여전히 일부 국가들, 특히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스 이런 국가들의 지금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워낙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고 물가에 대한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유로존의 일방적인 대책은 어떤 국가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지금 주요국들의 금융실물 지수를 살펴봤을 때도 독일 정도만 안정되어 있지 프랑스는 재정이 불안하고요. 스페인은 아직 다 불안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 쪽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부양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부양책을 내놓기 이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독일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될 건 뭐냐면 독일이 지금 수출이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장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1.34에서 움직이던 1.36 정도에서 움직이던 유로 환율이 지금 1.31 정도까지 내려가 네. 있거든요. 그럼 이 환율로 인해서 가격적인 요인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이 수출이 증가한다면 독일 입장에서는 굳이 부양책을 쓰지 않아도 다시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독일은 뭐 급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드라기의 부양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구간에서는 드라기의 부양책이 직접적으로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10월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서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직접적인 부양책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부양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회복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카드를 쓰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강한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드라기뿐만 아니라 또 유로존 ECB의 틀을 잡고 있는 독일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과거처럼 자산 버블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다가 대고 개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ECB의 강력한 부양책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유로와 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에 따라 시장의 탄력이라든지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주도 업종들의 성격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엔 지수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여전히 종목과 업종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럽 부양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MTN의 김종혜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